예, 안녕하세요.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박변TV 라이브. 오늘은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416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변TV에서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산재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상담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에 질문들 올려주세요. 그러면 바로 답변 드리니까요. 오늘도 질문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님, 일용직의 경우,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30만원 받기로 했으면 30만원이 평균임금 기준인가요? 아니요. 일용직의 평균임금 산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용직 평균임금 관련된 그 일용직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수가 있어요. 그게 7.23 에델린 맞죠? 7.23인가요? 맞죠? 그래서 0.73인가? 그래서 그래서 73%를 곱하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그게 평균임금이 돼요. 본인 일당의 평균임금이 돼요. 이제 거기에 또 70%가 이제 뭐예요? 그거의 70%가 또 휴업급여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표로 요걸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당이 30만 원이시다. 그죠? 일당이 30만 원이시다. 그러면은 곱하기 0.73을 해요. 0.73 하면은 요게 21만 9천 원이 평균임금인 거예요. 그러면 휴업급여는 또 어떻게 돼요? 21만 9천 원 곱하기 70%죠. 70%인 15만 3,300원이 월 평균임금이, 휴업급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에 0.73을 곱한 것이 본인의 평균임금이고, 거기서 나온 액수의 이제 70%가 다른 근로자들도 이제 70%가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0.73이란 게 뭐냐면은 일당 3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 30일 내내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30일 곱하기 30일을 내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 전에 한 22일 정도, 한 달에 한 22일 정도 일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22일 정도 되면은 30일 중에 22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0.73% 정도 돼요. 그래서 22 나누기 30 곱하기 100 하면은 그게 한 0.73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22일이죠. 그래서 22일 나누기 30일은 요게 0.73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뭐 30일 내내 일했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1년 내내 30일, 1년 내내 365일 쉬지 않고 일하진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적인 한 달 근무 퍼센테이지가 73%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 그래서 22일 정도. 그래서 보통 일용직 근로자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일용직 근로자의 월 수입의 경우에도 일당이 뭐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만 원 곱하기 30을 해갖고 600만 원을 월 수입을 보는 게 아니고 20만 원 곱하기 22일 해갖고 이제 440만 원 정도를 이제 월 수입으로 봐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이 대법원 판례가, 옛날에는 이제 22일로 봤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변경이 돼갖고 20일로 봐요. 20일로.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는 걸로 봐요. 평균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뭐 주 5일 정도 근무한다 하고 봐갖고 5, 4, 20해서 20일 정도로 보는 걸로 해갖고 그걸 계산하면은 0.73보다도 낮아질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걸 바꾸진 않았어요. 73%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73%로 하니까 그래서 일당이 30만 원이신 분은 일당이 30만 원이신 분은 평균 임금 산정을 했을 때 0.73 다시 말해서 73%를 인정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70%가 휴업급여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롱이님 회사에서 형사합의 하자고 하는데 혹 사망 시에 최고가 2천만 원인가요? 거의 상해 1급인데 얼마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사합의는 정해진 게 없어요. 예, 형사합의의 합의금은 민사의 경우에는 이제 민사액 산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게 그거에 맞춰갖고 산정을 하는데, 형사합의는 나는 1억을 주더라도 형사합의 안 해주겠다고 하면은 형사합의 안 되는 거고요. 난 500만 원 정도만 받고 형사합의 해주겠다고 하면은 형사합의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형사합의라는 것도 상대방이 그 사업주나 가해자 측에서 나는 500만 원 이상은 형사합의 안 한다. 일단은 제시를 한다. 아니면은 나는 형사합의금 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형사합의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딱 정해진 게 없는데요. 사망시 최고가 2천만 원 이것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통 그 정도 한다는 건데 사망시에도 최고로 2천만 원까지 형사합의를 하려고 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없어요. 왜냐면은 그 정도 되면은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그냥 벌금으로 끝나면은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벌금형으로 해갖고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망사고다 그러면 조금 세져갖고,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요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이제 그게 세져서 합의금이 좀 관련해서 벌금형만큼 오히려 합의금이 더 액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또 이 산재사고 업무상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합의를 한다고 해도 무죄가 되는 거 공소 기각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얼마를 제시하는지를 들어보시고요. 그 들어보시는 게 천만 원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받아도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 그건 별도로 민사 합의금하고는 별도로 받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얼마를 제시할지가 중요한 거지, 이쪽에서 얼마를 제시하는 거는 예. 그래서 그냥 말씀만 해보세요. 그래서 사망시에 2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면은 합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딱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예. 김현웅님, 형사는 합의를 상대편에서 안 해주고 법으로 처벌받겠다면 돈 못 받습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예. 민사의 경우에는 내가 그 법에 따라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형사합의금은 그 형사합의금 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벌금형이든 감옥에 가겠다고 하는 건데. 예. 예, 김여롱님,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민사 진행 시 형사합의는 민사랑 상관없다라는 내용을 꼭 합의서에 넣어야 합니다. 예, 그렇죠. 예, 민사합의서 할 때, 요건 민사의 하나며, 아니요. 그거는 근데 큰 의미가 없는 게, 민사합의서에 이거는 형사합의랑 상관없다라는 내용을 넣다고 하더라도, 그 민사합의서를 그 법원에 내면은 법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양형에 참작해요. 이거 민사로 해갖고 이미 손해배상을 많이 해줬네요. 손해배상을 해줬네요. 해서 그거를 이제 산정을 해요. 근데 대신에 거꾸로 형사합의를 하면서는 이것은 형사합의에 한정되고 민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꼭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형사합의라고 써놓게 되면은 민사소송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설명을 드리면은, 자, 형사합의를 할 때는 문구에, 형사합의를 할 때 문구에, 이 합의는, 형사적 합의의 한정,
되고, 민사 합의, 청구에는, 민사 청구에는 효력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꼭 이런 문구를 외워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형사상 합의라는 문구 해갖고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형사상 합의라는 요 문구가 들어가면은 형사합의금 뭐 많아야 뭐 500만 원에서 예. 사망 시에 많아봐야 1000만 원 정도, 요 정도가 형사합의금인데, 좀 심각한 경우에, 조금 더, 그것도 이게 정해진 건 아닌데, 어쨌든, 요렇게 하면서 민자 넣어버리면은, 요구에 민사합의까지 되는 걸로 돼갖고, 예, 민사 합의금이나 민사 소송했을 때 못 받을 수가 있어요. 형사합의 할 때는. 예. 근데, 민사합의를 할 때는 보통 문구에 그냥 민형사상 합의라고, 예, 이렇게 보통 이 문구를 놓줘요. 그래서 요 문구를 안 넣으면은 사업주가 나는 민사합의까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업주가 민사합의를 해주는 게, 소송으로 오라고 하는 게 해주는 게 형사처벌도 더 적게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형사합의도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보통 문구를 넣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 문구를 안 넣고,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에 한한다, 라고 문구를 놓았다고 하더라도, 요 민사합의서 있죠? 요거를 법원에 내면은, 이제,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가, 내 형량을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요 내가 민사합의는 보통 합의금 5천만 원 합의했다. 그래서 5천만 원 합의한 걸 합의금으로 민사합의를 법원에 냈다. 그럼 법원에 낸 경우에는 형사합의서 들어온 거랑 똑같이 봐요. 그래갖고 이걸로 해갖고 형량에 참작을 해요. 형량 참작. 예. 그렇기 때문에 민사합의를 하면서는 나는 민사합의만 하는 거지 형사합의는 안 넣어준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형사합의를 할 때, 그래서 저도 의뢰인분들이 이제 형사합의 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문구 어떻게 할까요? 할 때 꼭 하는 게, 형사합의만 하시는 거면 절대 민형사상 합의라는 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사합의를 할 때는 그 민형사상 합의 그냥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괜히 싸우지 마시고, 그런다고 형사합의라는 거 뺀다고 해도 민사합의서만 있으면 법원에서 형량에 참작하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사업주가 형사합의를 따로 해서 돈 더 달라고 더 줄 테니까 형사합의 따로 하다고 얘기도 안 해요. 할 이유도 없죠. 이거 민사합의 한 걸로 형량에 참작이 되는데. 예. 형사합의는 말 그대로 별도로 그냥 민사합의가 안 됐을 때, 형사합의라는 건 민사합의가 너무 의견 차이가 커서 안 됐을 때 형사합의만 작은 액수로 형사합의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사업주의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형량에 참작시키려고 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는 민사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형사합의 먼저 작은 돈으로 형사합의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보통은 민사합의를 하게 되면은 민형사상 합의라는 말을 문구를 놓주는 게 낫고요. 그거를 형사합의는 뺀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어요. 예. 김여령님, 오늘 행정소송 승소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언제쯤 처리가 될까요? 보통 기간이 걸리는 걸 얘기합니다. 구급 취소 승소했습니다. 어이구, 잘 됐네요. 예. 근데 1심 승소했는데 항소 안 돼서 확정이 됐나요? 예. 확정이 되길 또 기다려야 돼요. 2주 1심이다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항소 여부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항소가 안 됐으면은 항소가 안 되면은 이제 2주 상대방이 판결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확정되고, 그 확정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담당 근로복지공단 이제 지사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럼 그때 연락이 되니까 그거는 거기서 얼마 만에 보내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 한번 전화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승소해서 몇 월 며칠부로 확정됐다. 그러면은 그거 좀 처리 좀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담당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시면은 그거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처리 자체는 그렇게 뭐 일단은 예, 그렇게까지 뭐 끌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산재 소송을 담당했던 근로복지공단 이제 소송 수행자가 그거를 어디에요? 담당 지사로 이게 이제 공문이 가야 돼요, 공문이. 이렇게 해서 패소했다고 하면서 공문이 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 공문 가고 하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울프킴님, 1년 단위 계약직 근로 시 업무성 산재 신청 후 휴직 치료 중 계약 만료로 해고 시 산재 승인이 나면 휴업급여는 계약기간만 인정되는지요? 참고로 계약직으로 일한 지 2년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아니요! 휴업급여는 요양 종결까지 인정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을 했거나 다른 데 가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말씀하신 게 2023년 1월 1일 날 근로계약을 맺었어요. 그죠? 근로계약 2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2025년 1월 1일 날 근로계약이 이제 종료되겠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데 내가 사고가 2024년 10월 1일 날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10월 1일 날 사고가 났는데 요양 종결이 그러니까 12월 1일 날 요양 승인이 6개월이 요양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6개월이니까 6개월이 되는 2024년 11, 12, 13, 11, 12, 1, 2, 3, 4죠. 그러면 4월 1일 요양이 종결이 되죠. 요양이 종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내가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2년 계약이기 때문에 뭐 휴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요양 중이라고 하더라도 25년 1월 1일에 근로계약은 그대로 종료되고 이제 더 이상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의 경우에는 여기서 종료가 되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10월 1일 날 사고 났으면 이때부터 24년 4월 1일 날 종결되는 6개월 동안은 계속적으로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휴업급여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요양이 4월 1일 날 종결되는데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요양기간 연장됐다. 2개월 연장됐다. 그래서 6월 1일까지 요양기간이 연장됐다고 하면은 그 연장된 기간에도 당연히 휴업급여가 나오고요. 예, 그래서 근로계약기간 종료 기간과는 관계없이 이 휴업급여는 내 요양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가 다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양 종결되고 난 다음에 휴업급여 종결된 이후에는 당연히 휴업급여 안 나오고 그때는 따로 뭐 본인이 다른데 다른 회사로 뭐 취업하거나 하는 거고요. 그래서 4월이 내가 내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요양 종결일이 그 이후라면은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휴업급여가 나온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0시가 다 됐네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러면은 내일 모레 또 어제요? 내일 모레면은 금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질문들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에도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